처음부터 끝까지 맹자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과 주석을 모두 포함해서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을 할 용도든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든 혹은 뭐 한국고전번역원에 뭐 입학 시험을 보고 싶다든 뭐 여러 목적에서 맹자를 필요로 한다면 적어도 한 번 읽었지만 10번 읽은 것 같은 아주 익숙함과 정확함과 그리고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의 노하우나 혹은 그런 것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고 싶어요. 첫 귀절부터 마지막 귀절까지 본문부터 주석까지 이걸 전부 다루도록 한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맹자라는 책이 일단은 육아 경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전으로서 맹자를 공부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접근 태도들이 있어요. 뭐 단순히 그냥 고문헌으로 다루는 태도부터 뭐 경전으로서 아주 존경과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대하는 것까지 뭐 굉장히 큰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라는 것이 책이며 그 책이 역사적으로 이용되고 해석되고 또 이런 것들이 평가되어 온 것들이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지는 중국사에서의 통일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이제 영향을 이제 행사합니다. 그래서 통일 국가가 나오기 전까지의 좀 느슨한 국가 연합 상태의 주나라가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이 이제 태동했을 때는 말 그대로 유학이었어요. 난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것인가. 특히 공자를 이어서 맹자쯤 오게 되게 되면 그 질서라는 것이 정치적인 질서까지 의미할 만큼 보다 강력해지고 보다 이제 문제의식이 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육아의 경전들이 전국 시대를 거쳐서 한나라 때에 오게 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경학이 돼버려요. 유학과 경학은 똑같은 얘기인데 왜 구별하냐면 통일되지 않은 국가에서 질서를 모색하면서 고민된 공부와 통일된 국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황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 그만 되더라도 한나라 초기가 되면 이제 천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거의 구축하게 되는데 천자의 모든 행위, 천자의 어떤 그 시행령, 천자의 지위들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근거를 찾아오는 것으로 공부 방법이 바뀌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뭐도 깔려 있냐면 진시황제가 무슨 분석행위를 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학술사에 큰 단절을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책들, 끊어진 학맥들을 한나라 때 와서 새로 조립해내고 또 새롭게 이제 텍스트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의 통일 국가의 이념에 맞는 목적 의식하에 텍스트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는 어떤 뭐랄까 그 중심 견해들을 확정해 나가는 것들은 전국 시대가 갖고 있었던 유학의 성격과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나라 때 그렇게 학술이 쭉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당, 송원, 명청으로 내려오면서 경학 자체 이게 변해요. 즉 유학이 이제 변합니다. 그 속에서 맹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를 지나고 물론 그 이후에 위신남목주도 있지만 그런 혼란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당나라 때가 되게 되면 학술사의 그 우두머리가 유학이 되지 못해요. 이미 대중 속에 굉장히 광범하게 펼쳐 있었던 건 도교였어요. 그리고 사상성에서 굉장한 깊이를 획득하고 있는 건 불교였어요. 유학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윤리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뗄 수는 없었지만 학술사에서의 권자를 유일무이하게 유술독존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뜻밖에도 북송시대를 거쳐서 남송의 때에 와서 했어요. 물론 북송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긴 했었지만 북송이 멸망하면서 남송 원년에 태어난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주희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높여서 주자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주희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강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학술사 쪽으로 접근할 때는 수업 시간에 제가 주희라고 부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중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이제 구합니다. 주희 이후로 주작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는 유학사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는 걸 얘기해요. 어떤 국면을 맞이했냐면 바로 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리학은 보통 우리가 성증리이라는 제1태제를 철학적인 것으로 해서 발전하게 된 이제 주자가 완성했다는 걸 기려서 주작이라고도 부르는 성리학을 줄여서 이제 리학이라고 얘기하죠. 리학에 오게 되면 이제는 뭐랄까 전국 시대의 질서를 모색한다든가 한나라 이후에 경악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그 정치라든가 혹은 천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또 무너진 학술사를 다시 고정하면서 학술을 권력화하는 데에 관심을 넘어서 송나라 때 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불교의 장점과 도교의 어떤 광범한 대중성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유학을 정통해 놓으면서 도교가 갖고 있던 어떤 확장성과 불교가 갖고 있는 심오한 철학성들을 전부 자양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새로운 종합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서양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위대한 종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주자가 이런 위대한 종합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주의 원리를 밝히고 사상사를 통일을 하고 인간의 내면을 해명한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변화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 송대의 이학을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 시대가 돼요. 원나라 때가 되면 이민족이 들었죠. 우리가 경학사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중국의 학술사에서 소위 유학에 특히 어떤 이러한 주작이 완성된 것을 최고로 높였던 두 왕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나라고 두 번째가 청나라예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공통된 게 있죠. 이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에서 주작을 최고로 높였는가?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국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종합된 사상을 자신들이 권력화해버리고 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놨던 거죠. 그래서 원나라 때가 되면 바로 유학을 관학으로 만들어버려요. 관학이 된다는 소리 뭐냐면 교과서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 나온 글자, 교과서에 나온 설명에서 벗어나는 건 오답이에요. 정답과 오답으로 갈리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로운 사상의 토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냐 틀리냐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나라 때 성리학을 수입한 게 조선이에요. 원나라 말에 조선이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조선은 그 이후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섰는데 명나라 때 영락대제가 영락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학술 프로젝트를 해서 교과서들을 만들었고 조선의 선물로 그 책을 하사했어요. 그 영락대전 본이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 공부했었던 유학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 영락대전은 조금 텍스트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굉장히 급조를 했고 영락대제가 영락대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떠한 그 위험 요소들 혹은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정적 평가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사업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우리가 송태주를 죽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송태종 때 엄청난 문화학술 사업을 벌였던 것처럼 영락대제 때 피를 묻히고 황희를 찬탈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영락제가 학술 이걸 일으킨 것은 무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그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본능인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런 텍스트가 급조되는 과정 속에서 원나라 때의 학술 성과들이 거의 그대로 이제 퍼오다시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열이라던가 혹은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걸 뽑아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열심히 읽었던 책이 우리로서는 조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정말 하늘이 준 천서 같았어요. 한 글자도 버릴 수가 없고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그것도 하나의 책이에요.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을 우리는 학술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통행본이라고 불러요. 통행본이라는 건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1000년 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뒤에 보시면 판권지에 몇 년도에 만들어진 나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온 선대책이 있겠죠. 그 책 역시도 그 시대의 통행본이에요. 그 책의 선행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책은 당연히 변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고 원문이 갖고 있는 것이 정오를 판별해서 그것을 판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책이 내려오는 역사적인 전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고 오류는 바로잡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책도 황제의 명령으로 만든 책도 오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원나라 때 관하게 됐고 명나라 때가 오게 되면 주자학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또 굉장히 사변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실천적인 요소를 보다 더 특화하고 강화한 양명학이 학술사의 이제 주도를 차지하게 돼서 이미 명나라에서는 이 국가에서나 주자학을 했지 이 양명학이 상당히 많이 퍼져서 학술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증학이 발달합니다. 고증학이 무슨 소리냐면 경학을 외우고 찬송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대상으로 봐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정오를 판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어느 시대 누가 어떤 식으로 편집하면서 변화를 가져왔고 선대책과는 이런 부분이 달라졌구나는 걸 학술적으로 규명합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위서다라고 판정을 해서 상서와 같은 책에서는 무엇이 위서고 무엇이 원래부터 있던 것인가를 구분하죠. 이런 작업들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던 시대, 저희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한번 공부합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한학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송학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거의가 다 송학입니다. 한학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한나라 때 경학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더 소수는 고증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증학은 그야말로 2000년 이상 내려왔던 육아의 어떤 서적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혹은 성과들을 굉장히 그 가감 없이 평가를 한 대단한 성취를 보이고 있지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미 성리학이 조선 500년이 성리학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런 학술적 기득권을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고증학 연구가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됐고 오히려 고증학 연구가 굉장히 발달했던 건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 변두리에 있었던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최근 한 150년 사이에 중국에서의 학술 성과들을 그리고 중국이 또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이제 많은 부침을 겪었잖아요. 그때의 학술 성과를 그대로 가져서 그냥 그 뭐랄까 핵심 중에 핵심만 가지고 발전시켜 버리는. 그래서 일본의 교토대학 같은 데서 중문학 연구소가 이렇게 명성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청나라의 고증학의 그 열매가 과연 어디로 갔는가 했을 때 물론 오늘날엔 중국이 다시 또 그 성과를 잘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있던 혹은 관심 두지 않고 있던 그런 분야에서 학술적 성취를 굉장히 이룩한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를 볼 때는 이러한 역사적 궤적 속에서 경학의 혹은 유학의 일부로서 맹자가 어떻게 소비됐는가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과 그러면서도 세세하게 우리 조선의 선배들이 선배 선생님들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몸의 일부로 만들게 봤던 그 책의 그 또 애정은 애정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는 이 책이 일단 현토가 달려 있죠. 현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설총이 구경을 방언으로 읽었다고 기록된 일에 지난 거의 정말 1500년 이상 우리식으로 읽어온 거예요. 일본은 역사적 가나 읽기,歴史的 가나 요미 같다는 방법을 가지고 고문서를 읽었는데 그게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토가 필요 없죠. 자기네 말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어 자체가 변하고 또 이러한 교육 자체가 굉장히 단절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맹자를 가져가서 중국에서 펼쳐놓고 읽어줄 수 있는 분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서 한 명 만나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물론 대학 앞에 가면은 금방 만날 거예요. 그러나 일반 관광지에 가게 되면 여기 지역이 뭡니까? 라고 하면 글로 써주는 걸 머뭇할 정도로 여전히 간체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들이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자를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우리는 정체인데 간체와 비교해서는 번체라고 말할 수 있죠. 번체로서 맹자를 이만큼 읽을 수 있는 건 아마 한국과 대만과 일본 정도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면 뭐 정말 별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만큼 이렇게 폭넓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아마 정치적으로도 다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맹자 공부를 하시는 자부심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도 고수하면서 또 현토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면서 그러나 원문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오리지널한 그 문맥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해석해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층차가 있으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굉장히 감동하면서 때로는 상당히 비판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맹자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맹자는 모두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챕터가 2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상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양해왕 장구상이에요. 자, 이 양해왕 장구상은 맹자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사서를 공부할 때는 뭐 그냥 논어, 맹자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냥 경전으로 열심히 공부만 했기 때문에 한 번쯤 비판적으로 한 번쯤은 우회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양해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자를 읽었어요. 그럼 당연히 양해왕 장구상 다 알죠. 그런데 공부를 더 했어. 그래서 뭐 사기도 읽고 또 모도 읽고 그래서 주변의 문사철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문득 생각해 봤더니 중국 역사에는 양해왕이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양나라라는 나라가 적어도 전국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양해왕이 뭐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이제 맹자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거를 오직 경전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비판은 멈춰둔 채 암기하는데, 이해하는데, 감동하는 데만 포인트 주잖아요. 그런데 밀고 당기고 하는 완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나라 이름이 아니지만 나라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어떤 나라 이름에 대한 그 명명법이에요. 이 양해왕은 위나라의 제후예요. 위나라의 제후죠. 우리가 전국시대 때는 물론 조그만 나라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연조제, 위안, 초진의 7개의 전국 칠흥이라는 나라들이 각각 쟁표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위라는 나라예요. 이 위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진나라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 진나라는 진시황이 훗날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한국어로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는 우리가 시경에 보면 당풍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게 당이라는 지명이에요. 거기에서 이 진나라가 활약 운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당진이라고 이제 보통 구별해서 부르고 훗날 진시황이 통일하게 된 이 진나라는 얘네 성씨가 영씨예요. 그래서 얘를 구별해서 영진이라고 구별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수업 시간에 제가 당진과 영진을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저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진, 물론 시골설 이거를 눈깔진 이렇게 불렀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어휘를 좀 곱게 쓸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진, 이 당진이라는 나라가 춘추시대 때 존재했던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세 개의 대부들에 의해서 찢어져서 독립된 나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당진이라는 나라가 국명으로 존재하던 시대를 그냥 춘추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갈린 이후를 전국시대라고 이제 통칭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국과 춘추를 가르는 역사적인 표지들이 한 개만은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강했던 당진이 얼마나 강했냐면 세 개로 찢어진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됐을 때도 그 중에서 이 위나라도 굉장한 강국이었었는데
이 나라가 이 양해왕 장구상이 나오던 이 양해왕이 살았던 시대에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패해요. 패해서 국세가 약화됩니다. 국세가 약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예전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도가 발달한 이후에는 국경 표시가 경계선 위주로 돼 있어요. 지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다. 그런데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경계선이 여기부터가 누구네 나라고 여기부터가 누구네 나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안 되거니와 그걸 실효적으로 쭉 유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랄까 수도 개념, 국가의 영역 개념은 수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역이 뻗어 나가는 데까지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땅을 일부 잃을 수 있죠. 하지만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 땅이라는 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수도가 공격을 받았다 큰일 나죠.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사극에서 맨날 나오는 이 나라 종묘 사직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와 제사의 중심, 더군다나 선왕들의 묘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잃는다는 건 나라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국가의 수도를 우리가 국가의 수도를 줄여서 국이라고 또 불렀던 이유가 이게 곧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나라라는 건 최종 외곽 아웃라인에 이게 국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요 수도가 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 말고도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거점들이 있겠죠. 얘네들 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도도 아닌 그 외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비예요. 비. 얘네들이 이제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 부분이 확장되고 강화되고 하게 되면 도를 설치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위나라가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수도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도가 옮겨지면 그 나라는 사실상 좀 잔인하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한 나라가 있었지만 망했어. 그래서 동환이 됐죠. 동환이 되는 순간 이전 걸 구별하기 위해서 서한이라고 불렀어요. 위진남북주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위에 동진이 있었죠. 근데 동진이 안에 원래 진이 있었지만 망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동진이 되고 나니까 앞으로 서진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나라 말이에요. 이렇게 수도가 옮겨진 이후에 이 dwi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수도가 옮겨진 땅 이름이 대량이어서 대량. 그래서 수도가 국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량으로 옮겨진 이후의 위나라 되게 길잖아요. 얘를 줄여서 그냥 양나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주 그 정색을 하고 맹자까지 읽으셨다는데 양해왕이 짓궂게 질문한 거죠. 양해왕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 양나라 사람이겠죠.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 두 번째 정보, 해왕이라는 건 뭔가? 해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붙은 시호였어요. 이 사람의.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적어도 양해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상 이 기록은 양해왕 사후에 정리된 기록이죠. 양해왕 살아있을 때에 정리가 됐다면 해왕이라고 못 불러요. 마치 세종대왕은 살아생전 자기가 세종대왕인 걸 몰라요. 죽어야 세종인 걸 알아요, 자기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라는 게 시호가 붙은 순간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시호로 불리고 있구나. 적어도 자료가 정리된 게 양해왕 사후에 정리됐구나. 또 하나의 정보, 왕. 이 사람은 주나라 천자가 아니죠. 근데 왕이라 얘기하고 있죠. 이미 전국시대 때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참칭하던 시대였고 이 사람 역시 그렇게 불린 걸 보면 그러한 분위기의 일부겠죠. 근데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뭐가 억울하느냐? 이 양해왕의 당대에는 자기를 왕이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라고 자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추존해서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양해왕 장구상이라는 제목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튼 시작 부분의 인트로는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보였죠.
맹자견양의 왕하신대 왕활 수부원 천리일에 역하시니 역장유일이 요고이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맹자가 양양을 보았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쟁점이 돼요. 외국에 중국 같은 건 쟁점이 안 돼. 일본에 쟁점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쟁점이 돼요. 맹자가 견양양을 한 거냐, 현양양을 한 거냐. 이건 이제 맹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서 붙은 논쟁이죠. 근데 사실 쌍수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보다예요. 다만 맹자라는 사람의 신분이 양해왕과 봤을 때 정치 권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지금 일종의 구직을 하러 온 싱크탱크의 일원이 될 학자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뽑아서 쓸 뭐 일종의 사용자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배웠다라고 해야지 견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군가가 현이라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견이라 읽으면 또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돼요.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맹자를 읽다 보면 이렇게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들이 괜히 에너지 쓰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거기에 싸움이 휘발릴 필요는 없다.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는데 왕이 말했어요. 수불원천리 이래. 수, 이건 이제 상대를 지칭한 것이죠. 이게 늙은이 숫자거든요. 어르신은, 노인장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불원천리. 자, 천리를 원하다고 하지 않고 오셨으니 역장유일이 오고코 우리나라를 장차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들이 나옵니다. 자, 원문과 주석 사이에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이 부분은 이제 지금만 말씀드리고 뒤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공부를 그냥 예전에 막 배울 때는 이거를 맹자견 양양하신데 양양은 위후 앵년이 도대량하고 참칭왕하고 시활해라 하면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워야 되죠. 하지만 그래도 학기 초에 첫 시간에 이건 얘기해 줬어야 돼요. 뭐냐? 원문과 주석은 다르고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심할 때는 2000년짜리도 있고 1000년짜리도 있고 500년짜리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완벽한 시대적인 단층이 있어요. 학술 견해도 다르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목적도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전국시대 때의 유학이 한나라 때 경학이 되고, 얘가 송나라 때 리학이 되고, 원나라 때 관학이 되고, 명나라 거쳐서 청나라 때 오게 되면 청나라 때는 아예 고증학으로서 전혀 새롭게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계속 같은 텍스트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주석은 누가 만들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은 맹자집주라는 책이에요. 맹자집주라는 책은 우리가 정조가 경연 자리에서 짓궂은 질문을 이제 여러 번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맹자와 논어는 집주인데 중용과 대학원의 장구냐? 보통 그런 거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왜 그게 다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자.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질문을 하지? 그래갖고 고민합니다. 우선 뭐 지금은 이제 용학, 중용과 대학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그거 잠깐 덮어두고, 집주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주석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맹자에 대한 주석을 모아놓은 게 맹자집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착각을 일으킬 수 있냐면, 맹자에 대한 모든 주석을 모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에요. 주석 중에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붙여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자 집주는 주자가 정리했으니까 주자왈이 나올 것 같은데, 주자는 많이 안 나와요. 나온다면 자신을 겸칭으로 우왈, 어리석은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뭐 한나라 때 조기의 주석으로부터 북송에서 여러 선생님들 주석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거나 버리거나는 누가 결정했냐면 주자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결정했을까요? 자신의 견해와 같으면
선택하는 거고 다르면 배제했겠죠. 다시 말해서 목소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선택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석가가 누구냐 혹은 주석을 집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경우는 주석가가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주석가의 주석을 선택해 준 사람이 누군가 주자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맹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시면 맹자라는 텍스트 하나를 놓고도 시대별로 위대한 학자들이 저마다의 주석을 붙였어요. 명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아주 많은 학자들이 붙이거든요. 주자를 비판하고 여기에 새로운 주석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문난적이냐 이단사설이냐 아니에요. 맹자라는 텍스트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자의 해석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이유는 현실적이에요. 과거 시험의 교재였어요. 여러분들 아주 사랑하는 것을 단번에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교과서에 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실으면 더 이상 사랑하던 시는 사랑하는 시가 안 되고 사랑하던 소설은 더 이상 소설이 안 돼요. 다 밑줄 긋고 난도도 되고 주제가 뭐라고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가 통하지 않아요. 시험에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관하게 됐다는 얘기가 국가의 지식으로 공인됐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은 정답이냐 아니냐로 확연하게 갈려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퀴즈를 이렇게 봤을 때 양의왕 장구상의 본문과 주석 사이에는 전혀 다른 시간의 층차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텍스트에 층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층위에 대한 이 시간의 간극에 대한 걸 아주 예민하게 보고 가셔야만 이 귀절들이 주석들이 이 본문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합쳐가지고 위대한 신유학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텍스트가 먼 훗날 1000년, 2000년 후에 주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는 걸 알고 텍스트를 마련해 줬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따라서 가끔은 주석이 원문을 간섭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봐야만 원문이 갖고 있는 걸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주석이 갖고 있는 의도도 읽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읽어도 10번 읽은 것 같은 입체적인 독서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이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